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제게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을 모두 끊고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과거의 일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덕분에 제 삶은 이전보다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좋은 날이 제게 오려고 과거에 그렇게 아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저 같은 일이 여러분들께는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나 비행기, 배같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비행기 기장이나 선원이 되고 싶었죠. 둘 중에 뭐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고 나면 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원을 선택했어요. 만약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구명조끼 입고 수영해서 나오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해양고 해양대를 졸업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선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한번 배를 타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기본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타고 내려오는데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짧게는 단기로 1, 2개월 만에 탈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본 5개월 정도는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대신 집에 아내가 혼자 있어서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1년은 넘긴 적이 없어요. 매번 타는 거지만 탈 때마다 집에 혼자 남아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정말 주책이라고, 자기도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잘한다고, 어린애 아니니까 창피하게 괜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다그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린 사람을 혼자 두고 가려니 너무 걱정이라고 입을 삐죽거리면 싫지 않은 듯 살짝 웃으면서 가볍게 제 어깨를 툭 하고 치더라고요. 가끔 이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 아직도 신혼이라면서 저희 둘 다 꼴값이라고 혀를 차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집을 나가면 몇 개월간 배를 타고 오다 보니 배에 내려서 오랜만에 만나면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신혼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한두 달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몇 개월간 배에 올라타서 떨어져 지내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작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틈틈이 아내와 통화를 하곤 해요. 전화하는 시간만 되면 둘이서 얼마나 애틋한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고나 할까요? 저번에는 배가 해외까지 나갔어야 하는 일이 있어서 1년 가까이 타고 내려서 2달 정도 쉴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유독 애틋해지더라고요. 2달 쉬고 나면 바로 또 5개월 정도 배를 타야 해서 그동안 저희 부부는 1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듯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아내와 전화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힘든 작업을 마치고 씻자마자 잘 준비는 안 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아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날 있었던 피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져버렸죠. 가끔 작업이 많아서 엄청 피곤한 날엔 아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면서 잘 때도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 말에 대답이 없으면 아내는 잠들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저를 반기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배에 올라타기 전보다 살이 많이 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몸을 훑어보는데 제 시선이 아내의 배 쪽에 멈췄어요. 마치 아내의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보, 나 없는 동안 너무 잘 지낸 거 아니야? 볼살 오른 것 좀 봐. 배도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당신 뱃살 나오는 거 싫어서 조금이라도 살찌면 운동했었잖아. 아, 나 임신했어. 그래서 운동 못해. 아이가 먹성이 얼마나 좋던지 땡기는 거 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기 낳고 다이어트 다시 해야지. 임신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가리는 음식은 없었어? 입덧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애 벌써부터 효자야. 입덧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쪘지. 당신 가고 며칠 뒤에 병원 가서 임신 진단 받았는데 괜히 걱정돼서 일 제대로 못할까봐 말 못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련한 사람아.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내 걱정만 하고. 나 당신 애기 낳을 때까지는 배 안 탈 거야.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진짜? 그럼 나 주말에 친구랑 놀다 와도 돼? 간만에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 친구도 그동안 애들 키운다고 못 만났었거든. 그래, 놀다 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할 말도 많을 텐데 늦게 와도 돼. 대신 외박은 안 돼. 알겠지?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주말에 아내가 친구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내도 애기 잘못될까봐 집 밖에 안 나갔었는데 간만에 외출이라 신나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폈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빈집을 둘러보다 결혼 사진을 보는데 나간 지 30분밖에 안 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 정도까지 팔불출일 줄은 몰랐어요. 잘 가고 있는지 전화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 이름이 뜬 화면을 보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정세야,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1년 만에 전화하는 거 아니냐? 잘 지내지?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직 그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야 뭐 늘 똑같지. 나 이제 그 회사 안 다녀.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근데 너 지금 배 안 타나 봐? 아, 배 탔다가 며칠 전에 내렸어. 요새 자꾸 장기간 배 타느라 너 보지도 못했네.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너 원래 나 배 안 탈 때 자주 왔었잖아. 편할 때 불러주면 갈게. 그런데 너 여전히 와이프랑 사이 좋나 보다. 배 내리자마자 영화관 데이트 오고. 아주 부러워. 진짜 보기 좋다, 야. 뭔 소리야? 영화관 데이트는 무슨. 나 지금 집인데? 혼자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밖에서 나 닮은 사람이라도 봤냐? 집이라고? 나 지금 영화관이거든. 아까 팝콘 사다가 지수씨 봤는데? 너도 같이 온 줄 알았어. 너 있었으면 인사하려고 했는데 혼자 계시길래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인사도 못했어. 아, 지수 영화관에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친구 만난다고 나갔었거든. 아마 그 친구랑 보러 갔을 거야. 난 또 뭐라고. 아내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해서 저희 연애할 때도 영화관에 엄청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늘 그렇듯 친구랑 영화 보려고 영화관에 간 것 같았어요. 또 팝콘이랑 오징어 같은 주전부리 엄청 사서 양쪽 팔에 끼고 다닐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 정도면 먹으러 영화관에 오는 거 아니냐고 아내를 놀렸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제 옆에서 오늘 영화 본 거 쪼잘쪼잘 거릴 아내 생각하니까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내 오면 같이 먹을 야식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끊은 지 2시간 만에 다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충격받지 마. 정신 단단히 잡고 들어. 알겠지? 이거 진짜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야 할 얘기야.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주고 난리야? 그냥 빨리 말해. 나 웬만한 얘기에 충격 잘 안 받아. 괜찮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나 아까 영화관에서 지수씨 봤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지? 우연찮게 같은 영화를 봤는데 지수씨 내 앞자리였거든? 근데 옆에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 뭐? 확실해? 진짜 확실히 다른 남자랑 있었던 거야? 너 다른 여자를 우리 지수라고 착각한 거 아니지? 야, 우리 3명이서 얼마나 많이 놀았었는데 내가 지수씨 얼굴을 모르냐? 확실히 지수씨 맞아. 내가 나갈 때도 계속 지켜봤거든. 100%야. 저는 처음에 친구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만약 친구 말처럼 아내가 맞다고 해도 아내에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빠랑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처럼 불륜이 아니라 친구 만나기 전에 잠시 친오빠랑 영화 본 거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거치기도 전에 발이 저절로 안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방에 불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아내의 화장대를 절대 건들지 않아요. 제 물건도 없을 뿐더러 아내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너무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랍이 총 3칸인데 제일 윗칸은 주얼리들, 그 밑칸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화장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칸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칸을 열자마자 보이는 물건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어요. 그 칸에는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자의 속옷들과 용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새 상품이었다면 제가 사용한 것들을 미리 사놨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새 상품도 아니고 누가 봐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속옷들과 남자 용품들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봤자 발뺌할 것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당장 집에서 나와 조그만 소형 카메라를 2개씩 사서 다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거실 TV 옆에 있는 화분에 하나 숨겨놓고 안방 침대와 마주보고 있는 행거 속에 잘 안 보이게 하나 숨겨놨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올 거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아내는 아쉬운 내색도 없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영화관에서 아내를 봤다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다른 사람이랑 놀아야겠다고 답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하려다가 괜히 돈만 왕창 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방문했어요. 너가 여긴 왜 왔어? 며느라기는. 둘이 꼭 붙어 다니더니 어쩐 일로 혼자 왔어? 싸운 거야? 그래서 여기로 피신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간만에 엄마 밥도 먹고 싶고 그냥 집사람 편히 쉬게 하려고 혼자 왔어. 나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거 집사람한텐 비밀이다. 비밀로 하는 거 보니 싸운 거 맞구만. 뭘 그려. 너네가 언제까지나 신혼일 순 없지.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사는 게 부부지. 그러면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싸운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진짜 싸운 거 아니야,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안 믿는다는 듯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싸워서 본가로 도망온 걸로 합의 봤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아내 일을 잊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가니 책장에 앨범이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와 찍었던 사진을 인화해서 보관했던 앨범이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는데 그간 아내와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더라고요. 밝게 웃고 있는 아내 사진을 한 장 꺼내서 손으로 매만지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하고 있던 상상이 빗나가길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제게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푹 자고 일어나서 시간 본다고 휴대폰을 켜니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 출장 갔다고 해서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갈 건데 아마 자고 올 수도 있다고요. 저는 현재 아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녹화 영상을 보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과 안방에 있던 카메라를 수거해 메모리칩을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시켰어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얼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설치만 해놓고 잘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풀과 옷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가끔 사이사이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봐야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소리 먼저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소리는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 녹음됐더라고요.
역시나 저 없는 동안 내연남을 저희 집으로 불렀고 거실 소파에 앉아 둘이서 꽁냥꽁냥 거리는 거예요. 안방 영상을 확인하니 애정행각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나서 온몸이 식어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듯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아내가 내연남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정세씨 와이프 내일부터 집에 없다고 그랬나? 그럼 내일은 내가 정세씨 집으로 갈까? 우리 남편 언제 집에 올지 모르니까 아침 일찍 정세씨 집으로 넘어가자. 그럴까? 나는 상관없는데 당신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애기 가지고 나서 잠도 많아졌잖아.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임신 초기엔 일찍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잘 일어나. 아참, 우리 애기 아들이라던데 당신 닮았으면 되게 잘생겼겠지? 당신 닮은 이쁘장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지. 그래도 난 딸이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 아들 서운해. 그러지 마. 난 딸이든 아들이든 당신 애라서 그런지 뭐든지 다 소중해. 빨리 우리 애기 만나고 싶다. 이름은 뭐로 하지? 아내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영화관에서 아내를 봤다고 했던 제 친구였는데요. 상간남이 제 친구였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의 아이까지 제 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 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자기가 제 아내랑 눈 맞아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마냥 저한테 전화해서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더구나 제 친구도 유부남이었고 친구 아내가 집에 없는 이유가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저 두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고 싶었어요. 소리만 녹화된 영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얼굴이 잘 보이게 카메라를 다시 제대로 설치하고 며칠 뒤 친구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외박을 했어요. 아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얼굴이 선명하게 제대로 잘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본을 가지고 친구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소은씨, 일단 제가 주는 청심환부터 먼저 드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몸조리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남편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길래 청심환까지 먹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재랑 제 집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군요. 저도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친구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미 아내분은 친구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참고 있었대요. 저는 아내분이 잘못한 건 전혀 없으니 더 이상 죄인처럼 혼자 참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왔던 녹화본들을 틀어주었어요. 녹화본들을 다 보고선 할 말을 잃으신 건지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내분한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들과 맞서자고 했어요. 처음엔 울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몇 분 후 결심하셨는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같이 싸우겠다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뭐부터 하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이미 증거는 충분해서 모아둔 자료들 다 넘길 테니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할 준비만 하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의 아내는 증거 자료를 챙겨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집으로 소장이 날라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죠. 소장이 날라오던 날 아내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혼 소송?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이혼 소송장 날라온 거 보면 사태 파악이 안 되니? 상간녀 소송장도 받아봐야 알아차리려나?
상간녀 소송?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상간녀 소송을 왜 당해? 그거 바람피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당하냐고.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거야?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당하겠지. 아마 정세도 이혼 소송장에 상간남 소송장도 받았을 거야. 누가 벨 누르네. 당신 상간녀 소송장 왔나 보다. 저는 아내에게 여유롭게 웃어주며 우편물을 받으러 나갔어요. 제가 했던 말처럼 상간녀 소송장이 배송 왔더라고요. 받은 서류를 아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거 들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서류가 우그러질 때까지 주먹을 쥐고 온몸을 떨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서 있길래 손수 제가 직접 아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 화장대를 가리키면서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남자 속옷들도 챙겨줘야 하냐고 물으니 쿵쿵거리며 저한테 다가와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떼고 그 손에 짐이 든 가방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바람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죠. 친구에겐 아직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장 2년 데리고 가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줘?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네 내연녀 데리고 가라고. 성환아,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바본 줄 아나. 너네 나 몰래 만나고 있던 거 다 알아. 증거까지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2년 안 데리고 가? 증거? 혹시 그거 우리 집사람도 알아? 아직 집사람은 모르는 거지? 성원아, 집사람한테 말한 거 아니지? 어? 나 집사람 없으면 안 돼. 제발 부탁할게. 말하지 말아줘. 왜? 왜 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뒤에서 구린 짓 하는 애들이 들키면 꼭 이런다니까. 남의 가정 깨는 건 괜찮고 자기 가정 깨는 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다. 나 너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만 말하지 마. 나 집사람 없으면 죽어. 너네 집엔 아직 소송장 안 갔나 보다. 아마 오늘 안에 도착할 거야. 위자료나 준비해놓고 있어. 그리고 이거 스피커폰이라 네 내연녀 지금 이거 듣고 울고 있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 저는 친구에게 당장 저희 집에 있는 자신의 상간녀를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는 자신의 아내 없으면 안 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본처를 선택한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버려졌다는 처량함에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애 핑계를 대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뱃속에 있는 애가 제 애라고 하면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냐고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친구 애를 가진 사실까지는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아내를 끌어내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놔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열리자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주민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경찰 손에 이끌려서 나갔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한 후에 소식을 끊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와의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처럼 자신들의 아내도 친구에게 뺏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와 친구의 전처는 따로 만나서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전처에게 매달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게 알고 보니 자신의 전처가 차려준 회사였던 거예요. 친구 전처의 집안은 돈이 굉장히 넘치도록 많은 부자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세등등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고 돈 많다고 돈부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속아서 배신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부잣집 딸인 전처를 놓치긴 싫은데 너무 착해서 같이 살기엔 재미가 없고
그러다 자주 만나던 제 전 아내와 잘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저 같았으면 어차피 돈 많으니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바로 이혼했을 텐데 친구의 본처는 너무 착해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니 고생 좀 해보라는 식으로 아이까지 보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 가서 전 아내랑 마주쳤을 때 왜 그랬냐고 하니 전 아내도 외로워서 바람을 폈는데 제가 벌어오는 돈 때문에 저를 놓기는 싫었다고 했었어요. 친구도 전 아내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각자 배우자들을 못 놓고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친구의 이기심으로 괜히 아내한테만 잘못 뒤집어 씌워서 이혼시키고 자기는 상대의 남편이 찾아오는 일 없게 편하게 만나려고 그때 영화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된통 당하게 됐지만요.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든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건 친구의 전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처음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고 그 뒤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져서 이혼 후에 친구 관계도 다 끊어냈었어요. 나오지 않으려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숨어있는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친구의 전처였어요. 자신에게 이혼할 수 있는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이젠 자신이 제게 용기를 줘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요. 언제든 제가 숨을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눈치채고 못 숨어버리게 막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혼 후 이제껏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어쩌다 소식을 듣게 됐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뱃속의 아이 때문에 둘이서 결혼했었는데 아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했다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는 자신의 아이도 잃고 졸지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친구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돈도 없어서 무너질 듯한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그렇게 벌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무뎌졌더라고요. 그들이 힘들게 산다고 해도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을 한 명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친구의 전처인데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제 아내가 될 사람이기도 하죠. 서로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결국 이렇게까지 됐네요. 처음엔 저희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친구와 전 아내처럼 나쁘게 만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잘 어울린다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끝매듭을 짓게 됐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난 뒤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더라고요. 꼭 귀인이 제 곁에 와준 것만 같아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만큼 이제 그들도 정신 차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